안녕하세요. 야담서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박한 이야기꾼의 작은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선조 때의 일입니다. 한양 종로에 박만석이라는 큰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전국 각지에 상점을 둔 거상이라 집도 크고 하인들도 많았습니다. 박만석에게는 25살 된 아들 박영수라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장사 일을 가르쳐줘도 에이 귀찮아 하며 놀기만 좋아했거든요. 영수야, 너도 이제 장가를 가야 할 나이인데 이렇게 놀기만 하면 어떡하느냐? 아버지, 급할 거 없잖아요. 돈도 많은데 뭘 그리 바쁘게 살아요? 영수는 하루 종일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박만석 댁에 새로운 하녀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연이라고 하였고 나이는 20살 정도로 보였는데 눈꽃 같은 살결에 샘물 같은 눈빛 고운 자태는 보는 이를 숨죽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첫날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하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다니는데 연희는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었거든요. 물론 예의는 지켰지만 뭔가 기품이 있었습니다. 박만석이 물었습니다. 연희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저는 시골에서 왔습니다. 가족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기에 박만석은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연희가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집사람들은 그녀가 평범한 하녀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첫 번째로 글을 알았습니다. 다른 하녀들은 글을 전혀 못 읽었는데 연희는 박만석이 쓴 메모를 척척 읽어냈습니다. 두 번째로 예법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차를 내오는 방식, 손님을 맞는 자세, 심지어 상 차리는 법까지 완벽했어요. 세 번째로 말씨가 고왔습니다. 다른 하녀들은 사투리를 썼는데 연희는 표준말을 구사했거든요. 박만석은 신기해했습니다. 연희는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느냐?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뭘 하시던 분이니? 그냥 서당에서 아이들 가르치셨어요. 연희는 항상 대답을 애매하게 하곤 하였습니다. 처음에 영수는 연희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예쁘게 생기고 뭔가 사연이 있는 하녀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연희가 정원에서 혼자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상하게 뭔가 달랐습니다. 연희는 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 표정과 몸가짐이 하녀라기보다는 마치 양반집 규수 같았거든요. 우아하고 고상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 아뇨, 뭔가 이상하네? 이때부터 영수는 연희에게 야릇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영수는 우연히 연희가 거문고를 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만석의 집에는 취미로 두는 거문고가 있었는데 연희가 그걸 능숙하게 타고 있었거든요. 영수는 숨어서 듣고 있었는데 연희의 거문고 실력이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하녀가 어떻게 검은고를... 이젠 궁금함을 못 참겠다는 듯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야, 영수가 부르자 연희는 깜짝 놀라며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방금 검은고는 뭐니? 아무것도 그냥 여기 있기에 잠깐. 연희는 채 말을 끝맺지 않고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보다 결정적인 순간은 보름 후에 왔습니다. 박만석 댁에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쓰러진 거였어요. 급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연희가 나타나서 정확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혈자리를 누르고 약초를 다려서 먹이고 마치 의원처럼 행동했거든요. 손님이 깨어나서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 의술을 어디서 배웠소? 연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 그냥 어릴 때 본 걸로. 하지만 영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 절대 평범한 하녀가 아니야. 영수는 연희를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 발견했거든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어느 날 밤
영수는 연희의 방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혼자 일기를 쓰는 모습을 몰래 봤는데 연희가 한문으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 저 여자는 분명 양반집 출신이야. 영수만 눈치챈 게 아니었습니다. 박만석도 연희에게 의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중국 상인이 와서 한문으로 된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박만석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희가 지나가다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이자율에 관한 내용이고 저 부분은 배송 조건에 관한 거네요. 박만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연희야, 너 이걸 읽을 줄 아니? 아, 아니에요. 그냥 짐작으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만석은 이전의 모든 일로 볼 때 그냥 하녀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며칠 후 박만석이 문서를 찾느라 연희의 방을 들어갔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한문으로 쓰여 있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연하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죄가 곧 밝혀질 것 같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거라. 또 연락하마. 오빠 연수가. 박만석은 깨달았습니다. 연희의 진짜 이름은 연하였고 어떤 사연으로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박만석은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연희야, 아니, 연하야. 이제 진실을 말해줘야겠다. 박만석이 편지를 내밀자 연희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니? 저는 너는 그냥 하녀가 아니지? 양반집 교수 맞지? 연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희, 아니 연하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등을 곧게 펴고 고개를 당당히 들고 말씨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진 양반집 딸이었습니다. 박만석과 영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성부 판윤을 지내신 김대감이셨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모함을 받아 유배를 가셨고 저희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갈 곳이 없어서 신분을 숨기고 하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목적? 제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니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만석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나리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아버지를 모함한 사람 중에 나리와 거래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모함한 이유는 자신들의 불법 거래를 숨기기 위해서였고 저는 그 증거를 찾으려고 여기 온 것입니다. 영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하려고?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연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다른 상인들과 달리 정직하고 선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박만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찾던 증거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찾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나리께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영수가 나섰습니다. 연아야, 그건 안 돼.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지.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게. 연하에게 마음을 두고 있던 영수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박만석이 말했습니다. 연하야, 내 아버지 이름이 뭐니? 김자, 희자, 석자를 쓰시는 조남이십니다. 박만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희석? 그분이 내 아버지야? 네, 혹시 아세요? 물론 알지. 그분은 정말 청렴한 관리셨어. 그런 분이 어떻게 모함을 받았을까? 박만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연하야, 나도 그 사건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 내가 아는 상인들이 갑자기 큰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바로 내 아버지가 유배 간 시기야. 영수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정말 누군가 연아 아버님을 모함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연하야,
내가 조사해보마. 박만석은 연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가까이 지내던 관리 몇몇과 함께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심스러운 상인들의 거래 내역을 몰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조씨 상단은 김희석이 유배간 직후부터 갑자기 중국 비단 장사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금 신고는 절반도 안 했더라고요. 이씨 상단은 일본과의 인삼 거래에서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었고, 정씨 상단은 가짜 물건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서 팔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불법을 김희석 대감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한 달 더 조사한 박만석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조씨 상단의 창고에서 가짜 장부를 찾아낸 것입니다. 실제 거래량과 신고한 거래량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그 가짜 장부에 김희석의 가짜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장. 진짜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잖아. 박만석은 도장 전문가를 불러서 감정을 받아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가짜 도장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박만석이 더 파고들자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씨, 이씨, 정씨 세 상단이 공모해서 김희석을 모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법 거래로 큰돈을 벌고 있었는데 청렴한 김희성 대감이 감찰을 나오면 들킬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김희석을 제거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방법도 치밀했습니다. 가짜 도장을 만들어서 김희석이 뇌물을 받았다는 가짜 증거 조작, 가짜 증인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기, 가짜 장부에 김희석의 도장을 찍어서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조작. 이 나쁜 놈들 장부를 치밀하게도 조작했구나. 박만석은 분노했지만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박만석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한성부로 달려갔습니다. 한성보 판유님, 김희석 대감의 억울함을 밝힐 증거가 있습니다. 박만석이 가짜 도장, 가짜 장부, 그리고 상인들의 실제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한성보 판윤이 증거들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김희석이 완전히 무고한 거 아닌가? 즉시 조씨, 이씨, 정씨 세 상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서 김희석 대감은 정말 무고합니다. 모든 게 우리가 꾸민 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왕께서 직접 김희석의 복권을 명하셨습니다. 김희석은 무고하니 즉시 복권하라. 그리고 그를 모함한 자들은 엄벌에 처하라. 김희석은 유배지에서 급히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복귀였죠. 박만석과 연화가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희석이 마차에서 내리는 순간 연화가 달려가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연아야, 내 딸아. 부녀가 끌어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박만석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희석이 박만석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나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억울함을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김 대감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세 상인들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조씨, 이씨, 정씨는 모두 유배형에 처해졌고 불법으로 번 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희석에게는 정승 자리가 제한되었어요. 연하는 아버지의 복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게 나리 덕분이지. 우리 은인이야. 김희석은 다시 양반집 교수가 된 연하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연하가 다시 양반집 교수가 되자 영수는 급하게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연하와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연하가 하녀일 때부터 좋아했어요. 지금 양반집 교수가 되었으니까 더 당당하게 청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만석은 웃었습니다. 그럼 연하는 뭐라고 하더냐? 아직 말 안 해봤어요. 그때 연화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진짜 교수의 모습이었죠. 연하야,
우리 영수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단다.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연아야, 나와 결혼해 줄래? 연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수 오빠, 사실 저도 오빠를 좋아해요. 하녀로 있을 때부터요. 정말? 네, 오빠는 저를 하녀로 볼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끌렸어요.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김희석은 복권되어 다시 관직에 나갔고 연하는 영수와 결혼해서 박만석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박만석은 김희석과 사돈이 되어서 더욱 떳떳한 상인이 되었고 영수는 연하 덕분에 진짜 어른이 되어서 장사 일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연하였어요. 양반집 교수였지만 하녀 생활을 하면서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집와서도 하인들을 잘 대해주는 훌륭한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하녀가 양반집 교수였다니. 그런데 그 교수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택했다니. 박만석도 복 받았네. 며느리도 얻고 좋은 사돈도 얻고.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걸 이 이야기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녀든 양반이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겠지요.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는 통한다는 것도 말이에요.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 영수는 연하가 하녀일 때부터 좋아했고 연하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으면서도 영수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억울한 누명도, 숨겨진 정체도 모든 진실이 결국 밝혀졌습니다. 선한 마음이 복을 부른다. 박만석의 선량함이 결국 좋은 며느리와 좋은 사돈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옛사람들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나 봅니다. 연하도 박만석도 영수도 모두 선한 마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